아카시아 꽃도 보니까 이제 펴서 지는 건지 다 펴고 있고, 그 풀은 이제 내 키만 해지고 이제 저는 뭐 감당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여기 뭐 이쪽으로는 제초 제쳤는데 뭐 효과가 없네 이제. 오늘은 2025년 5월 17일인데 이제 마늘 밭상을 좀 체크하러 나왔거든. 저번 주에 마지막 칼슘제를 고농도로 때리면서 그때는 지상부가 아직까지 생육이 어느 정도 왕성했고, 지금은 이제 지상부 생육이 완전히 끝났다고 내한테 사인을 보내주는 거지. 요 지상부 지금 마른 상태를 봤을 때는 지상부 생육이 전환된 시기가 한 2, 3일밖에 안 된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상부가 이제 이렇게 마늘이 내한테 사인을 줄 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아, 요 시점은 원래는 내가 작년 같았으면 그 쫑을 자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영양제가 들어간다고. 영양제가 들어간데 일주일 간격이나 10일 간격으로 해서 마늘 캐기 한 일주일 전까지 해서, 그러니까 지금 치면은 한 두 번 정도 들어갈 수 있지. 내가 31일 낳긴다 그러면 그때는 뭘 치냐면, 참 이건 이야기 해주고 싶다.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마늘 쫑대가 다 나와가지고 이제 꺼버려지고 이제 위에 지상부 생육이 완전히 끝났는데, 그 어디 창녕 쪽에 그 파워 유튜버지,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은 자기 망한 밭을 보여주면서 이거 뭐 인건비 이거 안 남는다면서 그 뭐 예초기로 칠까, 뭐 기계로 그냥 쫑을 치든가 아니면 그냥 칼슘을 써서 치고 뭐 마늘 캔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은 지상부 생육이 끝났다고 내한테 사인을 주는데 칼슘을 왜 치냐고. 칼슘을, 의미 없는 칼슘인데. 지금은 칼슘제를 치더라도 농도를 낮춰서야지. 정량을 만약에 한 병을 쳤으면 반병 정도만 넣고 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참 안타깝고. 지금은 그 칼슘을, 그러니까 칼슘이 또 종류가 많잖아. 관중 비료 뭐도 있고, 이온 칼슘 비료도 있고, 염화 칼슘도 있고, 그리고 농약병에 파는 그 병에 닮아서 파는 고순도 칼슘제도 있잖아. 그게 다 희석 배율이 다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관중 비료를 내처럼 막 용량을 그렇게 막 두 배씩 넣어가 쳐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다 타버리지 마늘이. 마늘은 잎은 절대 태우면 안 되거든. 색깔을 빼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가리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가리도 정량 정도만 쳐야 되지. 그걸 막 용량을 올려서 쳐버리면 마늘 잎이 다 타버린다고. 마늘은 잎을 태우는 게 아니라 색깔을 노랗게 빼는 거라 빼야 되거든. 마늘은 절대 태우면 안 된다고. 그게 지금 이제 색깔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 참, 그 구독자 그래 많은데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그리고 분명히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농사 잘 짓는지 몰라도 그게 보편적인 농법이 아니잖아. 그걸 적용했을 때 분명히 피해 농가는 굉장히 많다고. 그 구독자 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 분명히 전국적으로 많이 늘려 있을 거야. 말은 못 하고 있겠지. 그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농사의 기본을 말하는 거다. 마늘 재배의 기본. 우리는 내가 아무리 그 농사를 잘 짓고 뭘 하는 다른 사람 달리 잘 짓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 유튜브에서 자기의 농법이 기본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 야, 앞에 써두는 좀 이상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전환이 되었단 말이야. 전환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작년 같은 경우 내가 쫑대를 자르지 않고 마늘을 재배하는 방식이었잖아. 그래 가면 이 시기에 내가 딱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영양제를 쳐서 그
영양분 이동을 원활하게 마늘 잎을 절대 태우지 않으면서 영양분 이동을 하게 만들어 주는 일이 이제 내가 계속 해야 되는 일이야. 지금은 칼슘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칼슘을 뭐 최대한 적게 넣어라. 왜 칼슘을 왜 그래도 좀 넣어주면 좋냐면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비가 뽕짝뽕짝 내릴 수도 있고 낮에 하루 정도 이슬비처럼 내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마늘은 이 시기에 굉장히 습해에 취약해지는 시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잘못하면 잿빛 곰팡이나 이런 쪽에서 달라들기 시작하고, 만약에 이 주대에 무슨 검은 곰팡이나 이런 게 달라들기 시작하면 그해 마늘은 잘못하면 폐농할 수 있거든. 주대에 검은 곰팡이가 달라붙고 이러면 알이 안 굵어지거든. 알이 안 굵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안에 알이 안 찬다고. 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칼슘제를 그래도 적당량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계속 쳐주면 좋은 게, 이제 그런 곰팡이 때문에 이제 대가 좀 튼튼하게 수확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거야. 야, 그런 목적으로 넣는 거지, 구비대 목적으로 해서 칼슘을 지금 치는 거는 시기가 다 지났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농도를 높여서 치면 안 되는 거야. 농도가 아니지, 정량으로 쳐도 안 되는 거야.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파워 유튜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함부로 따라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그건 패농한 논다 지금 뭐 테스트 삼아 그 막판에 찔러보는 건데, 야, 농사 그렇게 지면 안 되지. 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늘 주대를 이제 다 그 쫑대를 다 칠 거거든, 예초기로. 음. 그러니까 이제 치는 이유는 저번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인부들이 우리 밭에 일하러 안 올라 그래. 이게. 예, 매년 와서 맨날 식겁하고 나도 솔직히 미안하긴 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 쫑을 자르는 임금비는 아끼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마늘 수확하고 어, 가위질 할 때 거기에 대한 좀 손해 나는, 그러니까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거지.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나도 그래서 이제 좀 손해 나는 부분이 있고, 그 인부 그 용역들도 나름 애로사항을 표출하고 있고 해서 이제 타협을 본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계속 2년 동안 한 그 밭대기 하나를 계속 테스트를 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내 지역 같은 경우는 쫑대를 치는 시기가 20일이 딱 맞더라고. 20일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일. 그게 이제 그 부분이 딱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마늘이 집이 다 커졌거든. 다 커, 여기서 더 이상 안 큰단 말이야. 마늘을 캐서 유심히 본 사람은 알겠지만 마늘의 구에 주름이 다 있거든. 그 외피가. 그러니까 이제 외피가 이제 주름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알을 밑에 내용물 그러니까 인편의 대부분 7, 80%는 탄수화물이 당이란 말이야. 이제 그거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걸 꽉꽉꽉꽉 채울수록 그 안에 알이 차오르거든. 차오르면 그 주름진 부분이 펴지기 시작해. 예,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 만약에 6cm다 아니면 6.5cm다 하면은 이제 주름이 다 펴져서 알이 다 차버리는 상황이 오면은 그게 0.5cm에서 지금부터 1cm까지 커지거든. 알이 차서 커지는 게 집이 커진 건 아니야. 주름이 펴지면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적으로 만약 6cm가 나왔다 그러면 최소 마늘 수확했을 때는 이제 6.5cm나 7cm가 평균으로 구 사이즈가 정해지겠지. 그런 원리거든. 그리고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칼슘으로 해서 이제 눌러주고 하는 거 의미가 없어. 어차피 다 눌렸어. 이제 밑으로 모든 게 사인을 줬잖아. 지상부는 끝났고 이제 모든 게 밑으로 내려가는 시기란 말이야. 그 내려가는 에너지가 내려가는 에너지 중에는 그 구에 탄수화물이 쌓이고, 그 탄수화물의 또 일부분이 쫑대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기에 몽우리가 맺히기 시작하거든. 그게 중요한 거는, 나도 그 미국의 그 어디더라 하여튼 그 왜 해외 그
무슨 연구해 놓은 자료를 봤는데 어, 몽우리가 맺히지 않고 쫑대가 올라오는 때 쓰는 게 이제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서로 이렇게 반반 쓴대 에너지를. 9에 50%, 9 BD에 시키는데 50%, 위에 쫑대 올리는 걸 50%. 그게 어느 정도 다 올라오고 나면 이 이제 위에 몽우리가 지는데 이 몽우리가 이제 질 때 시방도 형성되고 뭐 안에 뭐 이제 알이 그 야도 알이 찬단 말이야. 그 시기가 이제 딱 시작되면은 이제 그 이제 위에 지상부 모든 에너지를 내리는 것을 7대 3 비율로 간다 하더라고. 여기가 7, 밑에가 3 이런 식으로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칼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영양제가 필요한데 영양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구비대제 뭐 농협방 가서 사와도 되고 뭐 제조해서 사용해도 나는 보면 무방하더라고. 어, 그 질소 비료가 있으면 좀 이제 주대를 덧붙여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리 함량이 높은 거를 사용을 하되 중요한 건 뭐냐 칼슘을 칠 때는 붕소를 섞잖아. 가리 칠 때도 이때는 붕소를 좀 넣어줘야 되거든. 가리가 어차피 이동 속도가 영양분의 이동 속도가 원활하다고 하지만 붕소는 더 매끄럽게 원활하게 이동을 시켜주거든. 음. 그래서 이제 붕소를 써주는 거야. 그러면 구로 일단은 구로 내려가는 그 영양소가 그 영양소를 가지고 그 영양소 일부분을 쫑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보충해 주면서 많이 내려보내게 해주면 구의 집은 다 찼기 때문에 쫑은 네가 알아서 영양분을 가져가서 네가 알아서 꽃을 피우고 나머지는 이제 집을 다 알만 채우는 만 되거든. 알 채우는 건 한 10일 정도밖에 안 걸려. 금방 걸린다고. 그래서 일주일 연달아 2번만 딱 쳐주면 잎도 안 태우고 색깔을 이쁘장하게 다 뺄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이제 수확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요즘 기계 수확으로 하는 걸 보면 요즘 뭐 인건비에다 주대를 여기다 쳐버리지. 뭐 그래서 이제 바짝 잘라가지고 자 마늘은 특히 난지역 마늘은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마늘을 크게 두 분류로 분류를 하거든. 하드넥 마늘하고 소프트넥 마늘을 하는데 스페인산은 하드넥도 아니고 소프트넥하고 중간 형태의 마늘이야. 하드넥 마늘로 갈수록 그 육질이나 맛이 더 좋고 소프트넥으로 갈수록 맛과 품질이 솔직히 떨어지거든. 그 품종이. 그런데 왜 외국에서는 왜 대부분 다 소프트넥을 대량 재배할까? 그리고 하드넥은 이거는 외국에서도 하드넥 마늘은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먹는 마늘이고 소프트넥은 일반 서민들이 먹는 마늘이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재배 비용이 너무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드넥 마늘은 대량 재배하는 농가는 외국에는 없고 그리고 외국에는 소프트넥을 대부분 하는데 소프트넥의 품종은 이 스페인산하고 달리 이 쫑이 없는 마늘이야. 그러니까 쫑이 없다 보니까 이 마늘의 사이즈는 적당하게 나오면서 기계로 재배할 수 있는 마늘의 품종이거든. 근데 그 단점이 그 이제 거기 왜 이제 그 소프트넥을 하냐면 그 쫑을 자를 필요도 없고 쫑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마늘 재배하는 대단지 농가를 보면 아주 큰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반 농부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 그 마늘을. 왜냐면 쫑이 없으니까 나중에 마늘 계속 또 심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종구가 계속 사용했던 식구는 퇴화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기업형이기 때문에 그 기업 안에 그 조직 배양이라는 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창녕에서 시도하는 우량 종구 마늘이지. 근데 그 스페인산 마늘은
다 똑같아. DNA가 같은데 그 뭐가 품종이 뭐가 다르겠어. 단지 그 종구에 바이러스 함량이 높냐 낮냐 그 차이를 가지고 우량이냐 아니냐라고 말장난을 한 것뿐인데, 그 우량이라고 뭐 더 좋고 일반 스페인산 마늘이라고 더 좋고 그런 게 아니야. 어차피 DNA는 다 똑같아. 그 유전자가 같단 말이야. 예. 그 종구에 바이러스 함량이 높으면 마늘이 그만큼 성장하는데 에너지를 바이러스와 처음부터 싸우면서 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 바이러스가 없는 마늘보다 상대적으로 생육이 처지고 마늘 구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바이러스 함량이 적거나 아예 바이러스가 없는 종구를 썼을 경우에는 처음에 뿌리 내리고 생육할 때부터 몸의 내부에 있는 병원 균체와 싸울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온전하게 생육에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또 말을 어렵게 해서 퇴화종국 하는데, 세대가 거칠수록 바이러스가 더 함량이 자꾸 높아지고 누적돼서 결국은 마늘이 그 바이러스 함량이 너무 높을 때는 그 굴을 심어놔도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에너지를 이게 사용량이 너무 커지다 보니 마늘이 자꾸 퇴화된다고 하는 거거든. 그게 일종의 말장난이거든. 그래서 그 생장점을 조직 배양해서 순구니까 생장점에는 거의 무균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량종구도 그걸 다시 심어서 다음에 주화를 받아서 하면 어차피 그 일반 스페인산이랑 같은 거야. 어. 물론 뭐 그 데이터는 따로 있겠지. 내 생각은 유전자가 같은데. 예. 그것도 그 우량종구도 세대가 자꾸 그 쓰던 거 쓰고 뭐 주화를 받아 쓰든 뭘 하든 간에 일반 스페인산이랑 같다는 거야. 그래서 외국에는 주화가 나오지 않는 소프트넥 마늘의 품종을 사용하는데, 그 품종이 스펜사보다 맛과 향이 못하고, 그리고 또 하드넥보다는 더 모하겠지. 우리나라 하드넥 마늘은 한지영, 대만산, 뭐 홍산 마늘 뭐 이런 쪽이 다 하드넥 계열이고. 그러면 가들이 왜 그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가들이 왜 그런 맛도 상대적으로 그 품질도 떨어지는 그런 품종을 사용할까? 기계화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고 하드넥은 기계화를 하면은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 쫑을 쳐야 되는데 저거들도 아마 딜레마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쫑을 치지 않으면, 하드넥만은 대부분 쫑을 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때 치지 않으면 수확량이 무조건 반토막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스페인산은 그래도 농진청에 나온 게 17%다 10%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드넥과 서포트넥의 중간 형태의 품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결국은 쫑으로 보내는 에너지를 하드넥보다는 적게 쓴다는 이야기거든. 우리나라는 이제 스페인의 품종이 우리 한국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에 이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게 된 거지. 만약에 서포트넥이 들어왔다 그러면, 품종이 들어왔다면 정착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마늘에 대한 입맛이 까다롭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한지영이 그래도 아직까지 최고로 쳐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지.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한 이게 좀 삼천포로 빠지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번에 쫑을 치면은 이제 나 영양제를 그 다음 주에 한 번 딱 치고 그 다음 주 캐논 프로그램으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쫑을 치는 거 안 치고 캐는 거 하고 에 대한 그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나중에 만약 캐고 난 다음에 용역 불렀을 때 문제가 꽤 생겨. 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나도 2년 동안 테스트 한 거고. 이제 원래 전 밭대기 한번 이제 오늘 내일 한번 테스트를 가 아니지, 이제 실전이지, 한번 해보는 건데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좀에 테스트 해보는 거하고 다 해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 괜히 또 신경도 민감해지고. 나는 솔직히 쫑 치는 시기를 한 며칠 좀 더 늦췄으면, 한 22일이나 이때 쳤으면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직장인이다 보니, 그 주말 농부다 보니, 요번 주 놓치면 다음 주면 24일이야 25일이잖아. 그러면 그때는 친 거는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 그
그리고 그 내 영상에 그 좀 35분짜리인데 너무 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영상이 원래 재미가 없는데 왜 그 영상이 갑자기 조회수가 갑자기 뛰어가지고 구독자도 갑자기 10명이 늘어서 막 굉장히 좀 당황을 했거든. 그래서 바로 그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해서 해버려서. 그리고 또 그 나의 그 재배 농법이 사이비잖아. 사이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뒷받침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또 앞전에 영상도 뭐 좀 칼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눈 그런 영상들은 좀 다 이렇게 비공개 처리를 했고 했어. 그 이제 그거 뭐 미리 본 사람들은 이제 그거는 이해해주고, 그리고 댓글도 그 열심히 달아주셨는데, 음, 아, 그리고 마늘은 그 나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내가 테스트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 25일 전에 자르면 마늘이 아, 대나무처럼 빳빳해지는 거를 예방할 수 있다고 그 늘평온님께서 댓글로 긴 장문으로 나에게 데이터를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내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내가 아직까지 그런 정보나 지식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글이었거든요. 진짜 뭐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예, 나도 그 부분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그 부분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이게 예초기까지 지금 오기는 맞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쫑을 자르는 시점이 내 동네 같은 경우, 내 밭에 같은 경우는 딱 20일쯤 언저리로 걸리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그 늘평호님이 댓글에 내용 달아주신 내용이 그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도 그게 좀 설명이 되고, 나를 충분히 설득시켜줘서, 아, 하여튼 그 이제 그 정보 참 공유해주기 어려운데, 예. 진짜 감사하고요. 그리고 쫑을 안 치면서 정상적인 어느 정도 소출을 올리는 방식은, 주화를 채취하는 그 농장에는 내가 모르는 방식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주화를 채취하고 나머지를 또 굴을 비대시켜서 또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내보다 더 하고 있고 했을 거고, 그게 분명히 있다고. 그 주화 농장에, 그러니까 주화를 재배하는 그 진짜 오리지널 창녕의 파 유튜브가 아닌 진짜 오리지널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절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을 거라고, 공개를 하지 않겠지. 솔직히 뭐 우리도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면은 뭐 진짜 그거 가서 달라붙어서 봐야 되는데, 마늘은 전 재배 과정을 그 사람이 하는 걸 보지 않으면 솔직히 알 수가 없거든. 그게 분명히 그 비밀이 있다고. 예. 그 마늘 종을 뭐 늦게 잘라도 정상적인 소출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 농가마다 특히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건데, 단지 우리 일반적인 농가들은 그걸 알 수 없을 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렇게 하고 한번 볼까? 음. 주대는 1cm, 2cm, 1.5cm네 정확하게. 1.5cm. 지금 너무 위에 졌나? 이 밑에 쟤도 1.5cm네. 1.5cm고, 땅이 아직 수분이 잔뜩 먹어가지고, 마늘 껍데기까지라.
요거 한 6.5cm 될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보면 여긴가? 이렇게 놓고 보자. 딱 6.5cm 아닌가? 6.5cm. 7cm는 안 되고 6.5cm니까 이제 저기 알이 차서 이제 너클을 내밀면, 알이 꽉 차면 한 0.5cm 커진다 생각하고 가면 7cm 되겠지. 무물층에서 6.5cm는 7cm 넘어가면 아주 큰 거거든. 그리고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데, 다시 한번 늘평호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그 영상을 몇 개 칼슘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원체 사비적인 내용이다 보니 영상을 몇 개 제가 비공개 처리를 했고, 그거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참고하면 좋겠고, 안 섭섭했으면 좋겠어요. 뭐본 사람들은 뭐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조회수가 높아지고 구독자가 막 그 영상이 35분짜리인데 그게 왜 늘어나는지 아직까지 이유를 모르겠거든. 무섭더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번 영상은 별 내용이 없어. 예. 일단 내 마늘 바상은 이렇다고 일단은 영상을 남겨봅니다.